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낡은 주택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고 도로가 파인 곳들도 많아졌습니다. 호남 지역 계신 분들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 장마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분들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연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심리평가나 상담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요. 비만 내리면 불안하다, 침수된 집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상담 요청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이나 이듬해 태풍 콩레이 등의 풍수에 또 2019년엔 강원도 산불과 태풍 링링,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도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1000여 명의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구가 시작되면 대체로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올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충격이 클 땐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데요. 수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남은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일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우리 정실님이 오늘도 오승원 아나운서는 소나트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네, 잘 보시면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네, 가끔 그래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와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텃밭 가이드 시간을 늘렸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다루기에 늘 시간이 짧아서 시간을 더 늘렸으니까요. 궁금한 질문들 마음 편하게 많이 보내주시죠.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퀴즈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 체험 여행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학 문화 중 하나인 이걸 살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농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농촌 봉사활동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농사활동을 줄임말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지금까지 파악된 농작물 피해 집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유 가격 결정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다는데 인상폭이 결정됐나요? 1차로 6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생산자가 낙농가죠. 그리고 수요자가 유가공 업체인데, 네, 이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19일까지 기간을 늘려 또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어제 소위원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10차 소위원회였는데 어제도 결론을 내지를 못했고요. 27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가격 협상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 기존에는 생산비 정산분만을 반영해서 가격이 변경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매년 5월경에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정해진 구간 내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통계청 생산비 정산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고려를 해서 원유 가격을 정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인상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생산자하고 수요자인 유가공업체가 협상을 벌여왔는데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인상폭 안에서만 이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흰 우유나 가공 제품이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흰우유인데요. 네. 유가공업체 입장에서는 흰우유는 원유가 차지하는 생산비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식탁 물가 안정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공업체로서도 이 가격을 인상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원유 가격 협상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이 워낙 큰 폭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이 통계청이 발표한 겁니다. 지난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1년에 비해서 13.7%,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리터당 115.76원이 올랐고요. 이게 특히 이제 낙농가 중에서 5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이 한 40%가량 되는데요. 이들 농가들의 젖소 마리당 순이익, 이게 고작 10,000원, 1,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마리당 1,000원이라고 하면 50마리를 키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5만 원이었다 이런 건데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오른 생산비가 원유 가격에 적극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늦으면은 1년 8개월, 빨라도 7개월 후에나 반영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게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통계청이 전년도 원유 생산비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원유 가격 협상 논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도 생산비를 조사해서 올 5월에 통계청이 그걸 발표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6월에 가격 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가격을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오른 사료비에 대한 어려움, 이것을 고스란히 또 안아왔고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021년, 22년 이 두 해 동안만 300여 곳의 낙농가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농가 수가 5천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0호가 폐업했다는 거, 폐업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서는 지금 낙농가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으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4일까지 이제 계도 기간을 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 위탁업자, 농협, 사후 관리업자, 수출업자, 농기계, 재활용 처리업자 이런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15일 이후에 제조 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그리고 이양기를 판매하거나 중고로 또 거래하거나 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요.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농기계는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과 이양기이고요.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농기계의 재원과 판매 현황 등에 대한 관련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인 경우에는 농업인 간이면은 신고 의무가 없고요. 사후 관리업자나 수출업자는 중고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를 폐기할 경우에도 폐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또 폐기하면서 세수한 중고 부품도 판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 내역하고 재활용 현황을 농업기계 신고 관리 시스템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비가 더 내리는 상황인데요. 차량 침수도 많았지만 농업기계 침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농기계 업체들이 신속하게 수리를 지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입니다.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하고 주요 4개 농기계 업체 그리고 농협중앙위가 협의를 통해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동, TYM, LS엠트론 그리고 아세아텍 등 4개 업체인데요.
각 업체별로 대표 콜센터가 있는데 이곳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대리점 또는 지역 농협에서 이제 관련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침수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접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부터는 시간을 더 늘려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장님, 그 수원 씨앗도서관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버세요? 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원래 이렇게 나올 때 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영상 보니까 텃밭이 풍성한데 풀 뽑으시느라고 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대부분의 이 요즘 텃밭 작업이 풀 작업입니다. 네. 그렇죠. 풀과의 전쟁. 네네. 근데 백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네. 오이가 청오이가 있고 또 이렇게 흰색으로 익어가는 오이도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토종오이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제주도 오래, 그거는 뭔가요? 그 제주도에서 수집한 작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어떻게 자주 올리십니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업로드는?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그냥 찍은 대로 그냥 올립니다. 근데 요즘은 외려 그런 게 또 잘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자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한 167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개수로는. 네. 네. 여러분 이제 수원 씨앗도서관으로 검색하셔서 박영재 관장님 한 번씩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또 태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통상 장마 기간에 이 폭우 동안 작물들은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그러면. 네, 장마도 이제 막바지이긴 한데요. 네. 장마철 비도 오고 풀도 무성해져서 밭에 나가보지 않았다면 엄청 달라진 밭의 모습에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도로요? 네. 이런 장마철의 작물들은 진짜 어떤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우선 햇볕이 부족해서 충분히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이렇게 비축하지 못해서 과일이나 채소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광합성도 못한 데다가 비축한 에너지까지도 꺼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제 물이 차오른 흙 속에서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작물들은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네. 땅속보다는 땅 위로 내보낸 뿌리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배수가 안 돼 잠긴 작물들은 호흡 대신에 또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다 소진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걸 도복이라고 합니다. 작물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이걸 도복 피해라고 하는데요. 수확하지 않고 비를 마친 과일은 물을 한껏 빨아들여서 과일이 갈라져서 터지기도 합니다. 당근이나 무화 같은 뿌리 작물들도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세포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터집니다. 야, 근데 작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사네요. 그럼요. 줄기에서 뿌리를 내보내고 네. 막 발효라는 과정도 거치고 대단합니다. 좀 은근히 또 작물 얘기하다 보면 반성할 보이니까 나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봤는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데 죄송하고요. 장마 끝나고 그러면 햇볕이 나면 좋아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좋아지진 않는 거죠? 네. 장마가 끝나면 이제 또 고온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강한 햇볕에 고온의 조건을 만나게 되면 장마에 익숙해진 작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또 피해 현상을 나타냅니다. 잎의 변두리가 타들어가는 엽소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물을 충분히 공급하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다른 영양소보다 상대적으로 결핍되기 쉬운 칼슘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열매가 갈라진다든지 그다음에 열매의 끝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습한 날씨와 식물 조직이 연해져서 벌레들이 아주 좋아하죠. 신났죠. 네, 벌레와 병균의 침입이 또 쉬워지는 철이기도 합니다. 비 그치면 바로 이렇게 집중적인 방제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야, 쉴 틈이 없네요, 진짜. 네. 근데 대서 지나고 다음 절기가 처서긴 한데 벌써 이제 가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요. 네. 벌써 처서네요. 빠르다. 이제 말매미 울기 시작했는데 말매미는 억울하겠어요. 한창 조금만 날씨 좋아져도 시끄럽게 울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농사 시즌이 가을 농사로 바뀝니다. 봄 농사와 가을 농사는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봄 농사는 그 봄 농사의 끝인 장마를 고려해서 농사를 한다고 한다면 가을 농사는 그 끝인 이제 첫서리를 고려해서 농사를 합니다. 봄 농사는 장마 이전에 농사를 마쳐야 하고 가을 농사는 첫서리 이전에 농사를 끝내야 합니다. 네. 봄 농사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지만 가을 날씨는 상대적으로 점점 추워지는 그렇죠. 계절이죠. 따라서 가을 농사는 초기 성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봄 농사는 웃거름을 3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웃거름을 주지만 가을 농사는 2주마다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자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봄 농사에서는 이제 솎아주기를 많이 자란 작물을 솎아줘서 그 밑에서 치어서 자라지 못했던 작물들을 키웠던 반면에 가을 농사는 잘 자라는 작물을 끝까지 키워서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덜 자란 작물들을 솎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략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런 반면에 또 거의 모든 계절에 재배하는 작물도 있지 않나요? 네네.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하는 작물들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콩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웃구름을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순지리기를 마쳐야 하고요. 이미 꽃이 피었다면 순지리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쭉정이만 나오니까 잎 정리를 해줘서 윗잎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넘어지기 쉽거든요. 네. 콩꽃이 피면 콩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의 수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 믿고 걸음을 안 하시면 안 된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웃걸음을 줘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퇴비보다는 물비료로 이렇게 줘서 효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작물에 따라 어떤 걸 해주면 되나요? 땅콩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고랑에 있는 흙을 한 삽 정도 푼 다음에 한 줌 정도의 거름을 퇴비 완숙된 거름을 섞어서 땅콩이 심어진 부분에 얹어줍니다. 잎이 나온 사이를 벌려서 가운데 부분에 이 흙 한 삽 정도씩 올려주면 기존 안 했을 때의 수확량보다 3배의 수확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고구마의 경우에는 길게 자란 줄기를 들춰줘서 줄기 마디에서 땅속에 내린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곳마다 고구마를 달려고 하거든요. 네. 이미 자라고 있는 심은 자리에 고구마가 많이 달리지도 못하고요. 성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춰줘서 이렇게 헛뿌리를 못 내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잎이 너무 무성해서 아랫잎이 노랗게 단풍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잎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줄기를 좀 수확을 해서 잎자루를 식재료로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네. 토마토는 계속 위로 성장하는데 이제는 사람 키 이상으로 이렇게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위쪽 생장점을 잘라줘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해서 열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요. 성장하고 성숙 중인 열매를 중심으로 아랫잎들은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의 양분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질소질 웃거름보다는 칼슘 위주의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과일의 썩은 병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소질 위주의 거름은 오히려 질병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질소질 거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채소 내 질산염 검사를 하지 않지만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질산염 검사를 합니다. 최소한의 질산염이 잔류해서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혈액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막는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또 청색증이라는 증상을 내기도 하는데요. 네. 따라서 질소질 거름은 수확을 앞둔 3주 전에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네, 고추나 토마토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소질 중심의 거름은 이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뜻 들어서는 질소질 위주의 거름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리는데 네. 이거를 쓰는 이유가 또 있나요? 초기에는 성장을 시켜야 돼.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잘 자랐다 싶으면. 네. 그나저나 관장님이 축하받으실 일이 있다고. 네. 농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방송대에 입학하는 거였습니다. 이 텃밭 가이드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올 여름 졸업입니다. 대학생이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덕분입니다. 아이고 예. 농학과가 있어서 농업과 관련된 전공 과목이 많습니다. 과수, 시설 재배 등 농업과 관련된 전 부분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포트 제출이라든지 시험과 같은 것도 있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업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돼요? 예,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건 진리죠. 네네. 예, 도전 정신도 생기고 또 목표 의식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 관련해서도 하나를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기를 거치면 많이 남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대를 졸업하면 기사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방송대에 나오지 않으면 기능사 자격으로 좀 등급이 떨어지는데요. 주경 야도 가시면서 낮에는 농사로 그리고 밤에는 농사에서 만난 작물들을 이해하는 일을 이렇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이 방송 시작과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졸업하신다니까 제가 더 뿌듯한데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씨앗도 나눠주시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공부하신 것도 계속 씨앗처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도 좋은 자극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질문부터 볼게요. 이분은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 본데요? 7939님이 박영재 관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수제자 키울 생각 없으시냐고. 제가 고수인가요? 고수 아닙니까? 고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 관련해서도 우리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과 비슷해서요. 있습니까 더? 중원은 넓고 고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수제자를 안 받으시겠다. 제가 고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다 제 수제자입니다. 야. 방송인 다 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7939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고요. 2091님이 방울토마토가 익기 전에 터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또 근데 밑에 80대 노인이 서울서 이렇게 보내주신. 네. 에이, 80대 노인분 아닙니다. 네. 형님이시죠. 근데 방울토마토가 익기 전에 터지는 이유는 뭔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칼슘 성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소진이 됩니다. 부족해져서. 네, 그래서 칼슘이 세포벽을 담당하고 있어서 세포벽을 단단하기 위해서는 칼슘 거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칼슘 거름이 부족해서다. 네. 우리 박종수님이 고구마 줄기가 많이 나오는데 끝을 잘라주면 될까요? 아니면 줄기가 많은 곳을 잘라서 심으면 될까요? 고구마보다 줄기를 먹으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고구마 줄기 맛있는데. 그렇죠? 네. 고구마 줄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 부위는 잎자루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잎자루요? 네. 줄기에서 연결된 잎자루를 먹는 거고요. 네. 고구마 줄기를 드시려면 지금도 이렇게 애초에 처음 심었던 것처럼 이렇게 마디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줄기에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이렇게 꺾꽂이 하듯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또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디마디를 잘라라. 네. 9555님. 하지 전에 감자 캐고 또 감자 심었어요. 1년에 2번 감자 심어도 될까요? 참고로 여기는 남부지방 창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8월 말까지는 감자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말에 캐낸 감자는 아직 싹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싹을 틔운 다음에 심는 방법을 권하는데요. 싹을 틔우는 방법은 모래에다가 감자를 켜켜이 이렇게 쌓아서 싹을 먼저 유도한 다음에 싹이 나온 거 보면 이제 뿌리도 나오거든요. 네. 그것을 뿌리째 곱게 캐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이렇게 가을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답니다. 2130님이 호우로 인해서 파가 다 녹았대요. 잘라내면 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제 밭에도 파가 녹았더라고요. 네. 풀이 무성하고 또 밀식이 돼 있어서 녹았는데요. 녹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또 밑에서 또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라주시고 그 위에다 이렇게 완숙 퇴비로 이렇게 좀 웃고름 주시고 하면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김수연님이 상추를 다 뽑아버리고 들깨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장맛비 그치면 해야 되는지요. 심어서 손가락 크기만큼 자라는데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한참 심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장맛비 그치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잠깐 비개는 사이에라도 서둘러서 이렇게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585님이 꼬들빼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전반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꼬들빼기도 요즘은 많이 심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홍성이라든지 서산 이쪽에서는 아예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꼬들빼기 같은 경우도 씨앗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국화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파종하실 때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그냥 뿌리듯이 흙에서 보이게 이렇게 뿌리듯이 해서 씨앗이 날아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고들빼기가 뿌리 내려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네. 2187님 수박이 익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수박하고 이거 저도 알고 싶어요. 수박하고 참외를 언제 익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참외는 차라리 이렇게 노랗게 익으니까 익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수박은 그대로잖아요.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수박이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하고 줄기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그 넝쿨손이 있습니다. 돼지꼬리처럼 생긴 넝쿨손이 있는데 이 넝쿨손이 갈색으로 익으면 수확을 해도 됩니다. 그냥 초록색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초록색으로 있으면 아직도 이제 익어가는 중이고요. 이게 다 익으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걸 보고 익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트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갈색이겠죠? 다 익은 것을 수확하셨겠죠. 네,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5720님이 들깻잎에 노란 점이 생겼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병충해들이 이렇게 먹었던 흔적, 시큰이라고 그러죠. 그런 흔적들이 생겨서 이렇게 노란집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이렇게 났어도 사실은 먹어도 됩니다. 네. 좀 보기 흉할 뿐이신 거죠. 네. 드셔도 됩니다. 네. 927 하나님이 블루베리 화분의 흙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베리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보면 베리는 블루베리나 뭐 이런 베리류는 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화분에다 심어야 되니까 흙보다는 이제 경량토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옮겨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원예산 같은 데 가보면 피트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트모스요? 예. 그 이끼를 퇴적된 이끼를 이렇게 만드는 좀 경량토 재료인데요. 이 피트모스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흙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행잎이라든지 은행잎 낙엽 또는 이제 솔잎 낙엽 이런 걸로 멀칭을 해주시면
산성도 유지하면서 블루베리를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피트모스를 구해서 경량토로 구성하고 이제 은행잎 같은 걸 뿌려라. 네. 자, 전영숙님이 옥상에 호박을 심었는데 달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인이 수정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일단? 네.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수정을 시키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옥상이라면 일단은 노출된 환경이라서 벌레들이 자동으로 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근데 벌레가 아예 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수정을 시키는 시간이 아침 시간대 6시부터 8시 사이에 해야 됩니다. 아침에요? 네. 네. 그래서 호박꽃에 이제 호박이 달린 것은 암꽃이고 호박이 달리지 않은 숫꽃을 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암꽃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수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대를 6시부터 8시 사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이게 발육 상태가 꽃밥이라든지 아니면 암술머리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시간도 신경 써서 그렇게 움직이나요? 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신기합니다. 네, 1269님이 옥수수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상태일 때 수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텃밭의 메리트가 옥수수예요. 네, 지금 한참 옥수수 수확할 때인데요. 옥수수 수확해서 바로 쪄야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옥수수 익는 시기는 잘못하면 너무 늙혀서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옥수수 수염이 있습니다. 네. 옥수수 수염이 바짝 마르면 옥수수 수염이 시든 다음에 이게 마르게 됩니다. 바짝 마르면 그때가 수확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옥수수 싸고 있는 겉잎은 약간 하면서 약간 연한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할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쯤 되면은 항상 수염이 얼마나 말랐나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시든 건지 아니면 마른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든 것과 마른 것은 바로 구별이 되나요? 네. 시든 것은 손에서 약간 수분이 만져지고요. 마른 것은 푸석푸석합니다. 바짝 마른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0452님, 단호박잎도 일반 호박잎처럼 쪄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단호박잎은 이렇게 쪄서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호박잎은요? 네. 보통 이제 일반 맷돌 호박류나 긴 호박류는 이렇게 호박잎을 따먹기도 하고 호박 끝에서 나오는 잎들을 이렇게 잘라서 된장국에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합니다. 맛있죠. 네. 고기에 싸 먹어도 맛있죠. 네, 호박잎을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고기에 싸 먹기도 합니다. 네, 2187님입니다. 노지 수박이 깨어집니다. 네. 왜 그런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 방울토마토와 같은 증상일 거예요. 네. 칼슘. 네, 칼슘 부족으로 이제 물을 잔뜩 빨아들이니까 세포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열과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칼슘 비료를 뿌리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7852님, 고추고랑 골 사이에 소금을 뿌리면 병해충에 좋은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효과가 있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이제 농사법 중에서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수피를 갈아 넣고 거기다 소금 넣어서 이렇게 토양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땅 속에 미네랄들이 많이 고갈되면 작물들이 이제 병에도 앓고 그리고 고추라든지 뭐 일부 작물들은 토마토도 그렇고요. 이 나트륨에 대해서 이렇게 효소 물질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과량으로 이렇게 투입하시게 되면 오히려 또 염류가 집적이 돼서 작물을 죽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금보다는 바닷물을 떠와서 바닷물로 한 3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바닷물을 30배 희석해서. 네. 그래서 미네랄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야, 이거 좀 바다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한 컵 정도 떠오시면 충분합니다. 또 이런 꿀팁을
근데 또 핑계 대고 바다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요즘 또 소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핑계 대고 바다에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이라도 박영재 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1님이 관장님 가지에 벌레가 엄청 붙어있대요. 네. 하나하나 잡고 있다는데 네.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가지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추에 주로 오는 이제 벌레가 28점 무당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28점 있습니다. 28점 무당벌레. 네, 무당벌레인데 등딱지에 점이 28개 정도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놈인데 잎을 갉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재도 이렇게 딱딱한 벌레들 같은 경우는 약재도 독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근데 엄청 붙어있다는데 이거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보시면 이제 위에는 이렇게 성충이 있고요. 잎을 뒤집어 보면 이제 약충이라 그래가지고 애벌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컵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는 방식으로 합니다. 꿀팁인가요? 컵으로? 네. 종이컵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야 화학 농약을 쓰는 거겠지만 우리는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직접 잡아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9364님이 관장님 안녕하세요. 넝쿨 강낭콩이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 겉모습 색이 변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할 수가 없네요. 해결책이 혹시 있을까요? 알맹이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넝쿨 강낭콩이 장마철에 거의 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수 관리를 좀 했는데요. 네. 일단은 좀 배수 관리를 해주시고요. 넝쿨 강낭콩은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계속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피해본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자라니까 또 자라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배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웃걸음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마무리상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3000번님이 관장님 대파 씨앗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2254님이 씨앗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송혜숙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전영숙님은 관장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씨앗 받으신 분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여러분 농활이었습니다. 농활이었고요. 네, 3790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듣던 방송을 산사태 경보 지역에서 학교 강당에서 잠시 듣고 있습니다. 정답 농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힘내길 바란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말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